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에 관해서 누구보다 시원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정치평론가이면서 방송인이고 시인이면서 법률가인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네. 예, 정직한 시각으로 본다. 정직한 시각으로 본다. 네. 아니면 제대로 된 눈으로 정치 현장을 본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대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주인장이 조금 편찮으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써준 대로 읽고 있습니다. 예. 감안해서 아니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웃자고 하는데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도감청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대통령실이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을 상대로 좀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을 좀 두둔하고 유출된 문건은 위조다. 이렇게 입장을 미국보다 먼저 내고. 아니 그런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팩트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모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왔길래 네. 좀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너부터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미국이 도감청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정확히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도감청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그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그 문건이 네. 일단은 첫 번째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네. 그러니까 김성한 이게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자체가 네. 엉터리다. 그리고 그 엉터리다는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캐나다 다 그런 얘기를 프랑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특히 프랑스는 발끈했죠.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에서 분명히 흘러나왔을 거다. 누군가가 이 딥스로트 같은 놈이 누군가 그걸 끄집어내서 뿌렸을 건데 네. 그 뿌린 것이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뿌렸다. 만들어서 흘렸다는 거예요. 러시아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흘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정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다만 우리는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대통령실에 유리창에 예컨대 그 도감청을 막는 필름이 다 붙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 국방부 대통령실 옮겨가기 전에 네.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필름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뛰는 놈 위에 늘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제트기 같은 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유투 정찰기로서 크렘린 안의 대화를 네. 지상 13km 위에서 크렘린 안의 대화를 도감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그 과학적 장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가령 마음만 먹는다면 그 전 세계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하지 않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MBC지라도 한번 청와대가 도감청 당에 대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같이 외관이 번듯하게 올라가는 이런 건물은 바로 몇백 미터 안에 보면 미군 기지 안에 보면 드래곤 힐 호텔이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환히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네. 그러니까 곧장 도감청 장비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나는 오히려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네. 그런 자신감이 배어 있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 흘러나온 누군가가 이거 고의로 흘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흘러나온 그 페이퍼가 네. 정직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그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올만 하더라도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미국에 우리가 155mm 그 포탄을 50만 발을 그 빌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빌려주느냐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쓰일지 모르는 포탄을 그 탄약을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것은 러시아가 말하는 일종의 이제 살상 무기를 곧장 공유해 주는 거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이 전쟁에 곧장 쓰일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과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한미 동맹 그 관계상 미국이 그 요구를 하니까 그걸 아주 냉정하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드디어 묘안을 찾은 것이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 흘러나간 이 도감청 당했다는 이 내용 이것이 과연 우리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엉터리냐. 엉터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미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단은 제자수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 앞에 한일 정상회담에 전후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툭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변호사님께서 지금 약 6분간 질문 없이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써줘가지고요. 이걸 또 무력화하면 안 되니까 저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감청 안 당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말씀해 주신 대로 태도와 자세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를 일으킨 가해국 그죠?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표현을 쓰는 일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감청 의혹이 드러나서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 정부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하고 알아보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위조다. 상당수 위조됐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도청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좀 살펴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왜 미리 미국 편을 드느냐. 선제적 양보 너무 심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더 기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굽히고 들어간 것 아니냐. 좀 비굴한 자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특히 대통령실을 제가 비호한다거나 할 그런 그 의사는 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대통령실을 가장 많이 공격해온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 일은 일단은 우리뿐 아니라 그 프랑스, 캐나다 뭐 특히 이스라엘 이런 그 연관된 국가들 하나같이 우리보다 더 먼저 벌칙 뛰었습니다. 이거를 소리가 다 가짜다.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특수부대 활동한 사실을 부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프랑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거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모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주장이 언론지상에 나옵니다. 아니 그건 또 우리 또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캐나다가 벌칙 뛴 건 사실이에요. 이 그 공개된 문건 자체가 엉터리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 역시 그 내용이 문건이 엉터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요. 우리 언론을 가만히 보세요. 인터넷판에 나오는 뉴스를 쭉 검색을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에게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다고 다 적혀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실 보면요. 입장이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왜 미국이 도청하지 않아도 얘기를 하겠어요. 미국이 도청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전 세계는요. 지금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뭐 심지어 이게 중국집을 포장을 한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굳이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를 그래 비호를 해갖고 미국은 도청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는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언론기관에서 그걸 나는 정확히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청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냐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보면 내가 아까도 확인해 봤거든요. 네.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자신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그 지금 공개된 문건은 거기에 나오는 김성한 그리고 이문희 두 분의 그 대화는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도청을 했다면 네. 누군가가 이걸 마사지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캐나다나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하는 말도 누군가가 네. 만들어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네. 그 한미 정상회담 특히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뭐 척지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미국과 그 전부터 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국에게 가령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그 모 방송에서 네. 이게 최소한 이런 도감청 문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쪽에 네. 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최소한 자기의 보좌관을 통해서 도감청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적어도 우리나라 메르켈이 그렇게 했었죠. 이 도감청을 당했다면 네. 이건 우리 주권 침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니까 그 확인을 해야만 한다. 네. 그 확인을 하지 않고 네. 말을 하면 미국을 위한 변명을 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섭섭해한다. 바로 그 점을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섭섭해하고 화를 낸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령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났을 때 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은 과거에 한번 사과해버렸으면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하기는 한국만 당해버리고 이 소부장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만 다 당해버리고 우리가 결국은 일본에 읍소를 하는 형식이 되어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독도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화를 내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그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정희 정부 때도 76년에 소위 코리아 게이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미팔군 접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기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국을 향해서 말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 이 얘기는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제가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적어도 할 말을 다 하려면 가령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가령 미국이 감청을 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을 예의를 갖춰서 묻는 정도의 기계는 가져야 한다. 저는 그 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뭐 계속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곽상도 전 의원 수사 때 50억 퇴직금 받은 것은 좀 아들을 이거 좀 봐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고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법사위에 그 상정되던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한국이 가령 우리가 G5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니면 다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추락을 해버린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이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딱 두 개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포퓰리즘. 네.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짜 큰 도약을 할 때 확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걸 막는 아주 대표적인 장애물이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정치판이 대중 영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부패입니다. 이 부패가 어떤 부패인가 하면 한국이 지금 보여준 이번이 그 대장동 모델 네.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대장동 모델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한 거 하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소위 전직 한번 보세요.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 네. 그중에는 박영수 특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 더 놀랍게도 네. 대법원에 현직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네. 현직 대법관이 퇴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현직 네.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거예요. 이 재판거래 의혹은요. 바꾸고 말하면 물론 기자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기틀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대법원에 있는 현직 대법관이 자기가 주심을 맡은 사건도 아닌 것을 그걸 전원 합의체로 돌리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바로 파기환송을 하는데 가장 힘을 쓴 대법관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가령 김만배가 네. 이 권순일이 방에 8번을 출입을 하잖아요. 2달 동안에. 네. 그 2달 동안 전원합의체 심리기간이었는데 8번을 출입을 하고 선고한 그 다음 날에도 권순일이 방에 갑니다. 그런데도 이걸 수사를 아직도 미적미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정관예우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런 소위 우리나라의 끼리끼리 문화. 네. 그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부패, 이너스크리 부패. 네. 이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망칠 중요한 바이러스가 될 겁니다. 이게 하나의 큰 바이러스예요. 이거 보통 해서 치유가 안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예컨대 그 곽상도 사건. 네. 이거요. 판결 잘못한 거죠. 말이 안 되죠. 그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물론 세금 다 떼고 한 5억 정도가 넘어갔지만은 그걸 김만배가 왜 줬겠어요. 뇌물 아닙니까? 아들 보고 준 건 아니죠. 네. 아버지 보고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곽상도를 보고 줬는데 네. 재판부는 그건 곽상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검찰은 또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 지금 재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 사건, 이 대장동 이 처음에는 남욱이 기획을 하고 남욱이 다 프로그램을 짰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남욱이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이익에서 최대로 많이 갖고 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김만배로 옮겼습니다. 서판교 자산관리라는 그 회사를 대신에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게 만들어져서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면서 김만배로 옮겨가는 그 배우가 누가 있느냐. 지금 언론이 의심하는 것은 박영수입니다. 박영수가 결국은 그 일을 그렇게 벌린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은행에서 컨소시엄에 들어가려다가 우리은행이 빠져나가면서 우리은행이 그때 이사회 의장을 박영수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200억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게 아니냐. 과연 근데 그것뿐이겠느냐. 플러스 알파설도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네. 여기에 관여된 게 예컨대 시행사 시행을 했던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해먹은 것은 8, 9천억이 됩니다. 네. 엄청난 돈이에요. 네. 이거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분양업자 박영수의 인척인 이기성이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업자에게 김만배가 거꾸로 돈을 100억을 보내요. 원래 분양업자가 시행한 사람들이 돈을 줘야 될 판인데 그런데 분양업자가 받은 이익이 일반적으로 그 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경우에는 한 4천억이 넘을 것이다. 4, 5천억은 될 것이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묻혀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저수지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찾으면 네. 범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주범인지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네. 알 수가 있다. 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됐든 이 대장동 게이트는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성남 스캔들뿐만 아니라 이게 법조 스캔들이 더 큰 거 아니냐. 말씀 주신 대로 50억 클럽 플러스 그밖에 다른 뭐 기자들도 그렇고 법조 기자들이요. 그리고 또 뭐 그 검판사들도 그렇고 뭐 이른바 만배영 카드로 뭐 서초동에서 뭐 술 접대, 뭐 골프 접대 이런 걸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제 이제 특검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됐다.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여기서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법조인 출신인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특검으로 가서 해결이 잘 되겠어요, 우선. 그것도 이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을 보면 민주당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정의당 아닙니다. 글쎄 이제 정의당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습니다. 지금요 이 대장동 게이트 이게 나는 이 대장동 게이트란 말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처음 썼을 거예요. 이거 21년 9월 달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내가 대장동 게이트라고 방방 뛰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핵심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은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꽉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대장동 게이트라는 사건이 벌어지가 있고 이걸 대한민국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가 지금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입된 검사가 20명이 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사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게 이게 워낙 이게 방대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민석이 지금 피의자가 돼가 있고 지금 대장동에만 하더라도 특가법상 이게 특경법상 네. 배임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범죄 수익 은닉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해서 5개로 얽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FC의 이 제3자 뇌물죄가 이 특가법상 이제 얽혀가 있고 네. 그 전부 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범죄가 있고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지금 50억 클럽이 그 수사가 벌어지는데 네. 앞으로 이제 수사가 되면 어느 것이 정말 더 큰 그 사건일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가령 지금 여기서 딱 그 스톱 앞으로는 이제 특검이 한다. 네. 50억 클럽은 특검이 한다 하면 그 수사가 과연 이 대장동이 벌어지고 있고 백현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북 송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 수사가 일제히 벌어지고 있는데 네. 특검이 따로 이 50억 클럽만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특검만으로는 안 되겠다. 수사만 더 혼란이 오고. 된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어차피 특검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현재의 검사 인력들이 충분히 돼 가지고 예. 특검을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검사가 알겠습니다. 한 14명에서 20명 정도는 와라를 몰려가서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그러면 때문에. 이쪽 수사는 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1년 반이잖아요. 대장동 수사한 지가 1년 반인데 1년 동안 문재인 검찰 때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법을 파먹은 지 몇십 년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이 사건을 뭉개버렸습니다. 네. 사건을 철저히 뭉갠 거예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뭉갠 거다. 예, 완전히 뭉갰죠. 네. 뭉개고 나서 그리고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 검찰 인사를 하잖아요. 문재인 검찰은 뭉갰고 윤석열 검찰은 사건 수사를 한다. 윤석열 검찰이 네. 이 수사 라인을 맞는 게 8월 네. 말이에요. 작년 8월 말.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알겠습니다. 지나서 이제 기소들이 되고 있고 한데 네. 앞으로 특검 수사 솔직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왜 이래 더딘가.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정말 걸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라면 네. 벌써 50억 클럽 수사는 주요한 사람들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네. 적어도 이 세 분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미진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하고요.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씩 나오죠. 네. 뭐 수사를 막았다 뭐 이런.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요. 꼭 여쭤봐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예.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을 거의 못 다뤄가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동화사 방문해서 의원 스님 만났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 스님 뭐 94년 종단개혁 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제발 그 내가 일각에서 염려하는 대로 그 자신을 따르는 모 변호사, 막 이름을 밝히십시다. 유영하 변호사. 네. 이 사람의 이 공천을 위해서 저렇게 뛰시는 게 아니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이 네. 이 사주에 그렇게 계시면서 가끔씩 절에도 다니시고 또 대중과 만나고 하는 걸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하고 이 편안하게 계시는 거. 참 그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한편 저게 유영하 공천을 위해서 하시는 행동 아니냐. 또 박 대통령이 저렇게 유영하를 챙기는 것 아니냐. 지난번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처럼 네. 또 저러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건 대중의 기대를 알겠습니다. 저버리는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손절한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전광훈 목사는 아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줄게 라면서 계속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전광훈 목사를 뿐 아니라 네. 가령 어떤 그 뭐 종교인들 또 혹은 종교인이 아닌 다른 제3세력들이 이 대중적 인기를 막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국민 나중에 열고 보면 선거 결과 지금까지 총선 때 의석을 챙긴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온갖 종교단체들이 이 선거 때마다 이 정당도 만들고 통일교도 그랬고 불교도 뭐 연관된 어떤 정당을 만든 적이 있고 심지어 그 전광훈 목사가 직접 지난 선거에도 뭐 뛰어들다시피 했는데도 성과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도 조금 이게 오바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로는 이 국민의힘에서 나는 대중을 리드를 해야지 대중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열려요. 그런데 대중을 리드하려면 정치인이 우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 책상 물림 그리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이 보수 여당, 집권 여당이 되는데 이분들로서는 국민들을 리드하기가 벅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뿐 아니라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그중 가장 이 능력이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 연설할 때 보십시오. 그 연설 내용이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럴 만한 그 리드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매달려 가지고 무슨 그 미국까지 가서 아니 이제 징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를 천하통일했다 이러니까. 네. 그런데 내가 드리는 말씀이 그럼 저는 반란군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천하통일하다니 아마 전광훈 목사를 안 것은 김정은보다는 제가 훨씬 먼저 알았을 거예요. 뭐 단둘이 밥도 먹어봤고 온갖 얘기도 해봤는데. 전광훈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러세요. 글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뭐 가깝지는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만난 지는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데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전광훈 목사가 그 보수 쪽에 좀 이게 활동을 한다고 열악한 분들을 많이 챙겨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 돈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는 좀 오바를 해도 너무 오바를 한다. 어쨌든 모두 다 냉정을 찾고 가령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그러는데 네. 정광훈 목사가 아직까지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전복하겠다라거나 이런 주의에 빠진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극우 극좌 표현은 양쪽 모두 다 극히 조심을 해서 써야만 한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